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10일 일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 전 세계는 구질서의 유지와 신기술을 통한 돌파라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수십 년 만에 개헌 시도가 멈춰섰고 미국과 중국은 기술 패권과 외교 주도권을 놓고 심리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동과 유럽의 전황은 평화와 긴장의 갈림길에서 요동치고 있죠. 오늘 이 복잡한 흐름들을 박 작가님과 함께 정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의 면면을 들여다보니 각국이 자국의 실리를 챙기기 위해 외교적 퍼즐을 맞추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강경한 군사적 수사를 내뱉으면서도 이면에서는 실익을 따지는 모습이죠. 특히 인공지능과 양자기술 같은 미래 권력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부상한 지점이 흥미롭습니다. 오늘 그 깊숙한 내막을 핵심 위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한국입니다. 1987년 이후 39년 만에 추진됐던 개헌안 처리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도 사실상 어려워졌군요. 네,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87년 체제를 넘어서려는 시도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멈춰섰습니다. 사회 시스템은 디지털 시대로 변했는데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셈이죠. 오원식 의장의 상정 철회는 전국 경색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겠지만 부마항쟁과 2.18 정신의 헌법 전문 명문화가 미뤄졌다는 점은 민주주의 성숙 측면에서 큰 숙제를 남겼습니다. 경제 정책에서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다시 시행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최고 세율이 지방세 포함 82.5%에 달합니다. 이건 강력한 매도 압박을 통해 부의 재분배를 노린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 정책은 다주택자의 매물이 무주택자들에게 돌아가는 선순환을 기대하는 것인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를 자기 죄를 덮으려는 행보라며 유경수 여사 생가에서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경제정책이 정치적 공방으로 번진 양상이라 시장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놓고 세대 간 시각차가 뚜렷하네요. 30대 찬성률이 65%인데 비해 60대는 55%에 그쳤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히 복지 혜택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 부담에 대한 세대 간 생존 전략 차이를 보여줍니다.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공동체적 합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한편 5월 19일 안동에서 열릴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에너지와 공급망 협력이라는 실리적 안보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 아주 강경합니다. 이란을 향해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군요. 프로젝트 프리덤 플러스라는 이름부터가 트럼프식 힘을 통한 평화를 상징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핵 프로그램 제한을 놓고 이란의 숨통을 죄는 형국인데 실제 이란 연계 유조선을 공격하며 실행력까지 보여줬습니다. 다만 동맹국들 사이에서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점은 트럼프 외교의 변수입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긴장의 끈은 어느 때보다 팽팽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3일간 휴전을 끌어냈습니다. 참 모순적인 상황이네요. 바로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의 기술입니다. 한쪽에서는 압박을 가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존재감을 과시하는 거죠. 5월 9일부터 시작된 이 짧은 휴전은 포로 교환을 동반한 인도적 조치지만 장기적 평화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버지니아와 남부주들에서 벌어지는 선거구 재조정 논란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부의 정치적 전쟁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경제지표는 일자리가 늘며 선방하는 듯 보이지만 기업들의 AI 발해고 소식은 무겁게 다가옵니다. 코인베이스와 페이팔의 대규모 해고는 인공지능이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재의 위협임을 보여줍니다. 고용 지표상으로는 11만 5천 개의 일자리가 늘었지만 그 내면은 기술이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는 창조적 파괴의 현장입니다. 지금의 노동자들은 AI라는 거대한 기술 변화와 생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둘러싼 은행권의 우려 역시 디지털 자산이 전통 금융의 기반을 흔드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중국은 기술적 자립에 대한 의지가 대단합니다. 제재를 뚫고 180큐비트 규모의 초전도 양자 컴퓨터를 공식 출시했군요.
본원 우콩 180의 등장은 중국 과학기술계의 중대한 승전보입니다. 2024년 미국의 제재 이후 2년 만에 이뤄낸 성과라는 점이 놀라운데 양자 컴퓨팅은 미래의 암호체계와 소재공학을 지배할 핵심 도구입니다. 중국이 이 분야에서 자립을 넘어 세계적 작업을 수주하기 시작했다는 건 기술 패권의 추가 동향으로 급격히 기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주과학 분야에서도 태극 계획이 큰 성과를 거뒀다고 들었습니다. 중력파 탐사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요? 전기능 간섭계 광학 플랫폼 개발에 성공하며 지상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중력파를 우주 공간에서 직접 포착하겠다는 이 계획은 중국의 우주 굴기를 보여주는 행보입니다. 경제 지표도 1월부터 4월까지 수출입 총액이 14.9% 늘며 견조한데 특히 집적회로와 전자 재료 산업 부가가치가 30%에서 50% 가깝게 폭증한 것은 중국이 고부가가치 기술 국가로 체질을 개선했음을 증명합니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상원의원단과 미리 접촉하며 분위기를 살피는 모습입니다. 리창 총리가 스티브 데인스 의원을 만난 건 전형적인 정찰 외교입니다. 펜타닐 문제나 호르무즈 해협 이슈 등 민감 현안을 올려놓고 상대의 패를 읽으려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사마양 활동을 통해 농촌의 자원을 쏟아붓고 민심 달래기에도 한창입니다. 기술로는 우주와 양자를 논하면서도 뿌리인 농촌을 챙기는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중국해에서 일본, 필리핀의 군사훈련에는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어 긴장은 여전합니다. 일본은 안보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외정보청 신설 법안이 참의원 심의에 들어갔군요. 2027년 말 출범을 목표로 하는 이 기구는 사실상 일본판 CIA입니다. 수동적인 정보 수집에서 벗어나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해외 첩보 활동에 뛰어들겠다는 선언이죠. 강대국 반열을 유지하려는 다카이치 정부의 야망이 담겨 있습니다. 공산당을 중심으로 인권 침해와 전쟁 국가로의 회귀라는 반발이 거세고 중국도 맹비난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경제 부문에서는 오랜 침체를 벗어나는 신호가 보입니다. 실질 임금이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됐네요. 3월 실질 임금이 1.0% 증가했고 명목급여는 2.7% 올랐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의 터널 끝에 드디어 물가와 임금이 함께 오르는 정상적인 경제 초입에 들어선 겁니다. 하지만 내면을 보면 금융, 건설, 정보통신 등 전문직에만 부가 쏠리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합니다. 대면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여전히 고물가에 허덕이고 있어 모든 국민이 성장의 온기를 느끼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사회 문화적으로는 요요기 공원의 타이 페스티벌이나 몰입형 요괴전 같은 행사들이 활발합니다. 특히 움직이는 요괴전에 5만 명 넘게 몰린 건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에도 시대 요괴 문화를 최첨단 3D 기술로 재해석하며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꾀한 것이죠. 소프트 파워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노력입니다. 다만 하루 9건이 넘는 유감 지진이 발생하는 등 지질학적 리스크는 일본 사회의 기저에 흐르는 불안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중동과 유럽의 상황도 긴박합니다. 이라는 외교정무는 열어두되 주권 수호에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RFJ 일부 통령이 강조한 현장, 거리, 외교는 혁명 정신의 계승을 의미합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법적 체제를 가속화하겠다는 주장은 에너지 보급로의 키를 쥐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죠. 내부적으로는 라마단 전쟁으로 인한 IT 인프라 피해가 3억 달러가 넘는 등 상처가 깊지만 생분해성 코팅을 활용한 스마트 비료 생산에 성공하는 등 제재 속에서도 자생력을 키우려 애쓰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예년보다 축소된 규모였다고요? 네, 붉은 광장 열병식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기계화 부대 없이 소박하게 진행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도 우크라이나 분쟁이 종결 단계라며 협상 가능성을 언급한 대목이 눈에 띕니다. 제3국 회담 거로는 서방을 향한 유화책일 수도 시간 벌기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전환점이 필요할 때 이런 식의 대화 카드를 활용해왔습니다. 아르메니아와의 관계 악화나 내부 기상, 이재 등 러시아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문 이후 아르메니아와 문명적 이별까지 언급하며 압박하는 것은 옛 소련권 내 러시아 영향력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우랄과 시베리아를 강타한 허리케인과 우박은 전승 기념일 분위기를 차갑게 식혔죠. 루블화 약세와 경제 과열 속에서 정부가 참전 용사들에게 만 루블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민심을 달래는 모습에서 전쟁 지속을 위한 고심이 느껴집니다. 이어서 글로벌 단신입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초호황 기대감에 목표 주가가 50만 원까지 나왔군요.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에 정점을 찍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다만 국내 조선업계가 수주 호황에도 불구하고 핵심 기술 로열티 문제로 실속을 챙기지 못하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로열티를 내는 나라에서 기술로 로열티를 받는 나라로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오름 생태계 보호를 위해 야영과 취사를 엄격히 금지하고 어기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자연 보존을 위해 법적 강제성을 높인 조치입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이정우 선수가 한국 문화유산의 밤에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부진 탈출을 알렸습니다. 타지에서 자신의 뿌리를 기념하는 날에 활약했다는 소식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는 개헌의 좌절부터 기술 패권의 격돌, 그리고 긴장 속에 놓인 각국의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박 작가님, 오늘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한 줄 평은 견고한 성벽보다는 유연한 항로가 필요하다입니다. 헌법이라는 성벽을 고치지 못해 멈춰선 정치와 달리 양자와 AI라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기술의 속도는 무섭습니다. 제도의 가치기보다 흐름을 읽고 대처하는 유연함이 국가 생존의 핵심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정체된 시스템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